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이 옳아도 루트 2가 무리수인 걸 얘기했다고 학파에서 쫓아낸 게 너무 소인배 같아서 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심이셨던 거군요. 힐베르트는 대인배, 피타고라스 소인배.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좀 끝내기가 아쉬운 파트가 하나 있어요. 더 올라갈 구석이 네, 있다. 더 올려칠 부분이 있습니다. 수학의 어떤 깊이라던가 수학자들의 그들만의 리그에 어떤 끼친 영향이라고 보면 저는 가우스가 물론 제가 비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요. 갑자기 현타가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어이없는 거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의 지적 호기심을 사로잡을 샤르잡다 시즌2의 진행자 최정훈입니다. 오늘은 아주 재미있고 특별한 기획으로 돌아왔는데요. 세 분의 수학교육과 교수님들과 함께 인류를 바꾼 역대 수학자 월드컵이라는 주제로 16강 월드컵 토너먼트를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 과연 고대부터 현대까지 우리 인류의 삶을 바꾼 수학자들의 업적에는 무엇이 있고 또 그들 중 누가 가장 위대한 수학자일지 오늘 교수님들의 아주 치열한 토론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흥미롭고 재미있는 주제들도 많이 다뤄볼 생각이니까 꼭 샤르잡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보람 교수님부터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수학교육과에서 그래프 이론을 연구하고 또 학생들에게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보람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도 서울대 수학교육과에서 편미분 방정식을 공부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석진명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 수학교육과에서 위상수학 그리고 기하군론을 전공하고 있는 곽상훈이라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오늘의 메인 아이템 수학자 월드컵을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의 월드컵은 16강으로 진행이 되고요. 과연 어떤 수학자들이 대결을 펼칠지 이게 랜덤으로 나오거든요. 누가 우승할 것 같다 마음속에 있으신가요? 누군지 말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적어도 후보는 있죠. 네, 마음속에.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을 아마 다른 두 분의 동료도 동의하실 것 같으신가요? 그럴 가능성은 높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수도. 이게 그 관점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인류를 바꾼이라는 저기에 많이 포커스를 하느냐, 아니면 수학자로서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아니면 얼마나 깊은 업적을 남겼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인류를 바꾼 혹은 시대에 영향을 미친이라는 관점에서 저는 뽑으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누가 더 수학을 잘했느냐라고 하면 오늘 방송 안 끝날 것 같고요. 네. 수학을 잘했다는 건 거의 말도 안 되는 비교고, 저는 근데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쪽으로 그냥 네. 정말 이상형, 네. 이건 이상형 네. 월드컵이기 때문에. 근데 보람 교수님 굉장히 핵심적인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더 천재였냐 이렇게 가면은 사실 이제 저 같은 범인이 이제 저분들의 지적 수준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인류를 바꾼 역대 수학자 월드컵인 만큼 인류를 바꾼의 따옴표를 한번 치는 쪽으로 일단 생각을 해보긴 할 텐데, 하지만 사심으로 얼마든지 내 맘대로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번 첫 번째 대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결은 다비트 힐베르트와 피타고라스인데, 일단은 연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거든요. 힐베르트는 19세기부터 20세기 걸쳐서 활동했던 수학자인데요. 그 당시에 수학자의 이제 왕 같은 분이었고, 이분이 23개의 난제를 20세기 해결해야 되는 난제를 모든 분야에 통틀어서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분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 싶은 내용은 아무래도 여기 같이 나온 사람들하고 연관지어 설명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유클리드라는 가장 중요한 어떤 수학계에서 방점을 찍은 업적을 남기신 분이 있고, 그분이 공리주의적 기하학을 처음 만들었는데, 사실은 어떤 관점에서는 현대 수학은 유클리드로부터 출발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수학적 언어를 완전히 현대화해서 유클리드의 그런 공리론을 현대적인 언어로 새로 쓰셨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수학 기초론이라는 거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수학의 이제 공리 체계가 내적으로 무모순인 걸 보이고 싶어 하셨고, 하지만 이제 그거는 쿠르트 괴델에 의해서 반증이 돼서 되게 슬픈 그런 결말을 맞이했던 여러 가지 측면이 있는 그런 위대한 수학자입니다. 일단은 수학의 어떤 세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당대 수학의 왕이었고 현대 수학의 기초를 여셨는데, 어떻게 보면 유클리드의 정신적 또 계승 같은 게 이루어졌다. 제 말은 보시는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 뭐 비약 같은 게 있어도. 아닙니다. 저는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고, 사실 제가 소개할 다른 많은 수학자들이 유클리드의 정신을 계승한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전부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 이 말씀을 들어보면 유클리드가 거의 이미 우승으로 확정지어진 것 같은 느낌인데, 아닐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대해서 곽상훈 교수님께서, 저희가 사실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모두가 알긴 아는데 네. 또 어떤 업적들이 있는지 한번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피타고라스는 이제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인데 유명한 업적은 아무래도 직각삼각형에서 성립하는 피타고라스 정리겠죠. 그러니까 밑변과 높이의 제곱을 더하면 빗변의 제곱이 나온다. 근데
오히려 역설적으로 바로 그 정리 때문에 피타고라스 학파가 몰고 갔던 모든 수는 정수들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던 그 믿음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래서 그 루트이가 무리수라고 주장했던 그 학파의 한 일원이었던 히파소스가 그로 인해서 물러나게 되었고, 그래서 피타고라스는 그 일화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수학사 연구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이후로 그 수라는 거는 불완전하다, 이제 무리수라는 것도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들을 도형에 집중해서 그러니까 수학을 기하학으로 많이 풀어가려고 노력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에서는 디오판토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기하학으로 표현이 됐고, 이제 그 중간에 있는 분들이 이제 그 유클리드 같은 분이 기하학 원론이라는 책을 썼었던 배경이, 어쨌든 고대 그리스에서는 그 사건 이후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기하학을 많이 연구하는 그런 풍토가 생겨서 그렇다고 합니다. 피타고라스는 피타고라스 정리로 너무 유명한데 사실 피타고라스가 했다라기보다는 피타고라스 학파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고, 당시에는 종교와 과학과 철학이 다 이렇게 구분되지 않았다. 네, 구분되지 않았던 시대였고, 피타고라스는 뭔가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한 사람이 아니었나라는 것도 유명한 일화인 것 같습니다. 그런 거 유명하잖아요. 콩을 먹지 않았다, 뭐 이런 일화 같은 것도 유명하고. 처음 들어봤습니다. 정말. 저도 그러니까 처음 콩이 들었어요. 뭐 태아의 뭐 이것과 뭐 비슷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콩을 먹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좀 기이한 행동들도 했고, 수학이나 과학을 지금 우리 현대인이 바라보는 것과는 좀 다른 시각으로 바라봤던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그 처음 알았습니다. 피타고라스 개인의 업적이라기보다는 학파의 업적이고, 네, 그 일종의 그 영적 지도자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출판도 학파의 이름으로만 출판을 하고, 그러니까 기하학과 대수학의 그런 연관성을 좀 처음으로 보여주는 되게 흥미로운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직교한다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그런 대수적인 관계가 저런 삼각형만 있는 게 아니고 사실 해석학에서 네, 어떤 함수가 직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사실은 정확하게 저 피타고라스의 아이디어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직교성이라는 것의 추상화로 풀이의 해석 같은 것도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해 주셨던 서로 다른 분야들끼리 만나는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수학에서 뭔가 대수와 기하가 만난 거의 첫 번째 사례다, 약간 이런 느낌일까요? 첫 번째 사례인지 네.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검증할 수는 없지만 검증할 수 가장 없지만은 대표적인. 제곱의 합이 같아진다라는 그런 대수적 팩트가 직각삼각형에서 만들어진다는 건 굉장히 흥미로운 관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선택을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16강인데 쉽지 않습니다. 힐베르트도 조금 보충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피타고라스 얘기를 너무 길게 해서. 힐베르트는 아까 말씀 잘해주셨는데 23개의 난제를 혹은 문제를 제시한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현대의 어떤 수학이 힐베르트의 문제를 풀기 위한 수학이었다라고 평가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있었고, 물론 수학도 엄청 잘하시는 분이었지만 그만큼 수학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었고, 예를 들어 제가 23개 문제를 지금 얘기하면 사람들이 열심히 이제 뛰어들어서- 보람팍의 23개 네, 난제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그만큼 정신적으로 영향이 있었던 사람이었고, 물론 훌륭한 수학자였고요. 박사 학생이 뭐 70명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만큼 수학계의 거장이었고. 맞아요. 그 힐베르트의 학생 중에서 일본에 박사를 받고 일본 현대 수학의 시초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수학은 사실은 힐베르트를 배워서 거기서 풍성하게 만들어져서 지금 굉장히 일본 강국이잖아요. 힐베르트가 현대 수학에서 남긴 그런 유산 같은 것이 실제로 그 학파의 사람들로 인해서 가득 차게 되는 네,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왕입니다. 네. 근데 좀 신기하네요. 이게 역사상 천재나 수학자들은 너무 많았을 텐데 어떻게 한 시기를 그렇게 독점적으로 군림할 수 있었는가? 그 시기에 다른 천재들도 분명 많았을 텐데. 그렇죠. 네. 제 생각에는 아까 유클리드 말씀 잠깐 하셨는데 수학은 언어라고도 말씀하셨고, 이런 것들과 또 연결되는 지점이 아닌가 싶어요. 어떤 수학을 굉장히 엄밀하게 공리적으로 형식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수학을 하는 방식이 맞다, 이것이 옳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 정도로 검증해야 우리가 맞다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을 시작하신 분이고, 그런 것들에서 많은 수학자들이 존경을 표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실제로 어떤 것이 너무 어려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떤 존경을 표하기보다는 너무 쉬워 보이는데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당연하지 않다고 누가 말을 하고, 그것이 당연하지 않은 것을 내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맞다고 해야 되지를 거꾸로 생각하는 과정을 완성했을 때 오히려 사람들은 대단하다,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 흐름에서 힐베르트를 더 위대하다고 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힐베르트 대 피타고라스. 일단 둘 다 어떤 학파의 수장이었다고 할 정도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인데, 과연 세 분의 교수님의 선택은 어떻게 됐는지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힐베르트. 오,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네, 일단 힐베르트 승리. 자, 그럼 대표로 한 분만 어떻게 이렇게 또 만장일치가 나왔을까 한번 요약을 해주시면. 많은 이유가 있지만 자기가 생각하는 신념이 옳아도 루트이가 무리수인 걸 얘기했다고 학파에서 쫓아낸 게 너무 소인배 같아서 아,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싫으셨던 거군요. 선택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아 근데 힐버트 그러면 되게 정확하게 반대되는 일화가 있잖아요. 본인이 수학 기초론에서 우리의 공리계가 무모스님을 증명하길 바랬는데 괴델이 그거를 무모스인 걸 증명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했는데 힐버트의 반응은 어쩔 수 없지. 증명됐으니까 그냥 그래도 괴대를 물에 빠뜨리진 않았으니까. 네. 정확히 반대되는 행보를 보인 대인배셨던 네.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아, 생각해보니 괴델이 오늘 없군요. 많이 고민했습니다. 사실 괴델이 계속 후보에 있었는데 이제 칸토 괴델 중에서 이렇게 겹치는 사람 좀 빼고 분야 생각하고. 힐베르트는 어쨌든 대인배, 피타고라스 소인배.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댓글 상태가 상당히 근데 걱정되긴 하는데 저도 원래 이 정도로 제가 싼 마인 아니긴 합니다. 근데 오늘 세 분이 또 너무 교양이 높으셔서 좀 걱정되는데. 네. 그래서 욕은 제가 먹겠습니다. 자, 두 번째 매치고요. 아, 이건 또 현대인들이 모두가 또 아는 또 연대가 비슷한 분들끼리 붙으셨습니다. 왼쪽에 앨런 튜링, 오른쪽에 아인슈타인인데요. 우선 앨런 튜링에 대해서 보람 교수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요즘 정말 핫한 사람, 예전에도 핫했지만 지금 더 핫한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가 참 많은데 아버지 중에 대표적인 한 분이신 거예요. 큰아버지. 큰아버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천재적이라는 일화가 굉장히 많았던 분으로 알고 있고요. 또 다른 천재인 혼노이만의 양자역학에 대한 논문을 어렸을 때 술술 읽었다 뭐 이런 말도 전해지고, 아마 유명한 것은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혹은 그 직전에 독일군의 암호를 해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의 뭐 천재성이나 뭐 이러한 다른 수학자들과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많은데, 또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런 이유는 아마도 튜링 머신이라고 하는 것과 튜링 테스트, 이미테이션 게임이라고 불렀던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튜링 머신은 가상의 기계인데 현대 과학의 기초,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아마 전산학하는 사람들은 아마 처음 배우는 것이 아마 튜링 머신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영향을 끼쳤던 사람이고요. 튜링 테스트는 너무너무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들어서 더. 기계가 생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는 논문인데요. 그 논문에서 기계가 이 정도면 사고한다고 생각해도 좋다라고 하는 기준을 제시한 건데, 튜링도 당시 그 논문을 쓰고 나서 50년 후쯤이면 이 테스트를 통과하는 기계가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했다고 해요. 근데 정말로 75년쯤 지났나요? 작년에 챗GPT 4.5가 튜링 테스트를 매우 높은 성적으로 통과했다라고 알려지고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상 현대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면 저희가 지금 쓰는 모든 손에 들고 있는 지금 이 노트북을 포함해서 뭐 스마트폰, 그래서 인류를 바꾼이라는 것에 또 그런 관점에서는 좀 네. 유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하지만 너무 또 경쟁자가 쟁쟁한데 아인슈타인입니다. 사실 오늘 보시는 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 게, 사실 이게 수학의 특권인 것 같아요. 사실 누군가는 물리학자라고 할 수도 있고 철학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결국 뼈대가 수학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아인슈타인도 수학자에 포함이 되는데, 일단 아인슈타인의 대표적 업적에 대해서 진명 교수님이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리학자가 맞습니다. 맞지만 아인슈타인의 수학자적인 어떤 풍무가 제대로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업적을 제가 설명하는 건 입이 아픈 얘기잖아요. 이제 상대성 이론을 만드셨고, 내가 아주 빛의 속도에 가깝게 운동을 한다거나 아주 큰 중력이 있는 물체에 가까이 갔을 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현실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이런 것을 밝히셨는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아인슈타인은 사실 물리학자 중에서도 굉장히 수학자의 철학을 공유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그 철학이 또 여기 유클리드가 나오는데 유클리드로부터 뉴턴은 굉장히 영향을 받았고, 그의 이제 프린키피아를 쓸 때 유클리드 원론 같은 기하학책으로 쓰고 싶어 했고, 일단 뉴턴이 나올 때 또 설명드릴 수 있겠지만, 그런데 그 철학이 뭐냐면은 공리주의적 철학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최소한의 원리를 가정한 다음에는 나머지는 모두 연역으로부터 이끌어낸다. 근데 과학은 사실은 엄연히 되게 귀납적인 귀납이죠.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뉴턴이 시작한 그 과학을 연역으로 풀어내려고 하는 시도에 맞춰서 아인슈타인도 특수선택성 이론을 쓸 때 굉장히 공리주의적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뭐 가정 두 개 하죠. 나는 뭐 관성계에서 모든 물리 법칙은 똑같다. 그 다음에 빛의 속도는 모든 관찰자에게 똑같다. 이 두 개만 가정을 하면은 거기서부터 이제 로렌츠 변환이라는 어떤 수학적인 변환을 유도할 수 있고, 네. 이제 그러면서 특수 선택성 이론을 유도해냅니다.
그러니까 유도한다는 거는 관찰로서 어떤 것을 보고 파악하는 것과는 되게 다른 행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사실 뉴턴이 처음에 시도를 했고 아인슈타인은 정확하게 그 방식대로 1905년에 특수선택성 이론을 논문을 적었고 일반 선택성 이론을 할 때조차도 중력을 받는 것과 가속하는 그런 물체는 구분할 수 없다라고 가정을 더 추가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후에 또 설명될 리만이라는 사람부터 시작된 리만 기하학을 잘 섞어서 수학으로 완전히 일반 선택성 이론을 유도를 하게 됐는데 1915년인가요? 그때쯤에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은 사실은 물리학자지만 저는 물리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이해하고 싶었던 분인데 그분이 택한 방식은 자연이 수학적으로도 아름답게 기술해야 된다는 걸 철저히 믿으셨던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네요. 말씀을 듣고 보니까 보통의 과학 학문들은 정말 귀납적인,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자연적 사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그 원리를 좀 탐구하는 그런 방향이라면 상대성 이론은 이론이 먼저 나오고 그것이 그냥 추론에 의해서 어떤 뇌 속 활동에 의해서 이론이 먼저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에딩턴이었나요? 그것을 관측의 결과로서 증명이 예측을 되었습니다. 먼저 했고 네. 그것이 검증된 거는 계속 이루어서 에딩턴의 실험도 있고 그 다음에 중력파의 검출도 있고 예측을 먼저 하게 한 그거는 연역의 힘이죠. 그러니까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연역적인, 굉장히 수학적인 어떤 그런 사고 방식을 아주 잘 내면화하고 있었던 물리학자가 아닌가. 뭐 물론 모든 걸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수학을 전공하신 분들이어서 엄밀함을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유명한 수학자라고 했을 때 또 이제 수위를 다툴 수 있는 분들이에요. 말씀하신 건 튜링은 현대에 와서 더 이제 유명해졌으니까 일단 세 분의 선택 한번 다시 또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앨런 튜링. 지금 누구 하셨죠? 튜링. 튜링 아, 다 두 글자. 튜링을 다 튜링을 했습니다. 오, 또 만장일치로. 네. 소리가 좀 달랐는데 두 분은 풀네임을 얘기하셨고 아, 이제 아. 상훈 교수님은 네. 튜링이라고 얘기를 네. 하셨는데 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인슈타인은 대중적으로 매우 천재적인 인물로 각인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훨씬 어떻게 보면 앨런 튜링보다 더 유명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고평가되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네네. 수학자를 보고 있기 때문에 수학자라는 어떤 카테고리를 넓게 볼 수도 있지만 좀 좁혀서 본다라고 하면 아인슈타인 물리학자에 가깝다라는 의미로 튜링을 골랐고요. 그리고 튜링은 또 최근에 들어서 정말 아까 제가 핫해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제 영국 집회에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최근에 핫한 사람이어서 대세를 따르는 마음으로 튜링을 골랐습니다. 세상을 바꾼 게 컴퓨터냐 상대성 이론이냐 이 두 가지를 생각했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컴퓨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매치 보겠습니다. 야, 이분들도 제가 느꼈을 때는 성격이 약간 비슷하거든요. 지금 그림체를 봤을 때도 그렇고 데카르트와 뉴턴, 데카르트에 대한 변론 박상훈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데카르트는 프랑스 수학자이고요. 근데 사실 대중한테 더 잘 알려져 있는 거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명언을 남긴 수학자이자 철학자에 가까운 사람인데요. 근데 이제 수학적으로 사실 저희가 가장 널리 쓰고 있는 업적 중에 하나는 이제 해석기하라고 부르는 이제 그런 분야죠.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두 개의 숫자로 표현하는 그런 방법을 이제 고안을 하면서 제가 그 배웠을 때는 침대에서 누워서 천장을 봤더니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어서 그렇죠. 그것을 좌표 평면으로 네. 떠올렸다. 네, 맞습니다. 근데 뭐 이거 좀 여담이긴 하지만 데카르트가 몸이 많이 안 좋았어서 침대에서 생활을 많이 했다고 해요. 다니던 학교에서도 조금 양해를 받아가지고 좀 늦잠도 잘 수 있게 해주고 정말 침대에 오래 누워서 이렇게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한 번은 한 친구가 침대에서 자고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아니 나 생각하고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침대에서 사유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근데 또 그런 특성 그런 이미지랑은 다르게 전쟁에 나가는 걸 자원해가지고 이렇게 전투에도 참여하고 이제 그런 특이한 어떤 면모를 갖고 있는 수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수학자는 놀고 있어도 사실은 노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저희도 놀지 않습니다. CPU가 돌아가고 노는 것처럼 보일 뿐이고 네. 네. 저희가 넷플릭스를 본다고 해도 그거는 넷플릭스라는 화면을 띄워놓고 수학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노는 것이 아니다. 제가 항상 저희 학생들한테 하는 얘기거든요. 이미의 활동에 대해서 항상 나의 뇌는 나의 수학을 뇌는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데카르트의 그럼 수학적인 업적은 해석 기하라는 학문을 창시한 사람인가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하학적인 문제를 대수적인 문제로 바꿀 수 있게 해준 그 포문을 연 사람. 그리고 대수적인 문제로 풀려면 기호들이 필요하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쓰는 그 지수기호라든지 아니면 뭐 A, B, C, X, Y, Z 방정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전에는 그냥 문장 형태로 되게 길게 알아보기 어렵게 되어 있었는데 아, 정말요? 네네. 그걸 이제 뭐 X 제곱 더하기 뭐 1은 뭐 0.
사람이 보기 쉬운 형태로 바꾼 게 이제 데카르트. 아 정말요? 네, 그런 처음 알았습니다. 업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데카르트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수학 문제를 풀 때 A4 용지를 한 15장씩 써야 됐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15 건가요? 장씩, 그렇죠. 그러면 뉴턴도 사실 아까 아인슈타인 얘기 나왔지만 사람들은 물리학자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저는 아까 아인슈타인을 배척했잖아요. 저는 네. 뉴턴은 완전한 수학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래요.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네.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뉴턴 이전의 과학과 뉴턴 이후의 과학을 비교하는 게 중요한데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뉴턴 이전의 과학은 아무래도 귀납적이고 실험과 관찰에 의해서 정당성이 부여를 받는 건데 그는 이제 유클리드의 신봉자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원론을 보고 유클리드 원론과 같은 기하학책을 쓰고 싶다. 근데 나의 기하학책이 무엇을 설명하는 거냐면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기하학책을 쓰고 싶다. 그래서 유클리드의 원론처럼 가장 최소한의 어떤 공리적인 가정을 하고 기하학책을 써서 그것으로 행성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이 그 유명한 프린키피아입니다. 플레임은 이제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죠. 거기서 사용했던 그 공리라는 것이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겠죠. 만유인력의 법칙이 맞다면 행성의 운동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걸 순수 연역적 사유로 이론을 이제 완성해서 그 이후로는 그게 너무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과학할 땐 반드시 수학이 같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 분이 바로 그렇군요. 뉴턴입니다. 제가 왜 그걸 기하학책이라고 표현했냐면 열어보시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뉴턴은 미분을 만든 것으로 유명한데 사실 그 책을 쓸 때는 미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책이 기하학책으로 보여지기를 되게 바랬던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그는 기하학자다. 그는 완전한 수학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제가 그 미분을 뉴턴과 라이프니츠 중에 누가 먼저 했냐 뭐 이런 싸움이 있었잖아요. 사실 미분 발명한 것이 가장 큰 업적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미분이 생기기 전까지 수학이 기술에 또 있었던 대상이 그냥 정적인 대상이었다고 하면은 미분 이후로는 이제 움직이는 현상에 대한 것을 기술할 수 있는 단어를 하나 얻은 거죠. 도구를 얻은 겁니다. 그래서 수학이 언어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언어라는 측면 중에서 내가 어떤 거를 표현하고 싶을 때 단어가 필요하잖아요. 네. 근데 미분이라는 단어가 생김으로써 이제 나는 움직이는 대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받아 적을 수 있는 단어가 생긴 거예요. 받아 적고 나서 그거를 풀면은 이제 움직이는 모든 물체, 변화하는 것에 대한 모든 현상이 그게 법칙이 있다면 만약에 변화하는 게 법칙이 없다. 주식 가격같이 법칙이 없다. 그러면은 주식 가격을 만족하는 미분 방정식은 만들기가 어려운데 법칙이 있다고 하면 다행히도 우리 자연현상은 법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미분을 가지고 기술해서 미분 방정식을 만들고 제가 하는 전공처럼 그것을 풀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자연현상, 움직임을, 변화를. 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 dydx라는 기호도 나오고 y'이라는 기호도 나오는데 아마 라이프니츠의 기호가 dydx고 뉴턴이 한 게 y'이다라고 아마 이렇게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수학 이론을 다룰 때는 dydx를 쓰는데 속도 가속도 파트에 가면 y'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뉴턴의 어떤 철학, 미분을 바라볼 때 이것이 철저하게 어떤 움직임을 설명하는 도구로서의 뭔가 철학을 담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속도 가속도 파트에 가면 y'이 주로 나오고요. 앞부분에 미분을 정의하는 완전 퓨어 매스매티컬한 파트 에 보면 dydx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또 가장 유치하게 표현을 하면 사실상 자동차는 뉴턴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다. 이 정도까지 갈 수 있나요? 또 속도계 같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시 발명의 필연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꼭 누가 그 사람이 해설하기보다는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분을 동시에 발명했듯이 그리고 사실 그 이전에도 그 개념을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수학사적으로 봤을 때 필연적으로 나왔다. 하지만 천재가 나와서 더 빨리 나왔다. 더 잘 나왔다라고 저는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실 진명 교수님이 주식 얘기도 해주셨지만 생각해보니까 뉴턴의 그 명언도 참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의 광기에 대한 주식을 실패한 것으로 유명하죠. 주식이 법칙만 있었으면 뉴턴이 바로 만들어가지고 유명정식을 풀었을 텐데 인간의 광기는 아직까지는 그 변화무쌍함을 법칙으로 표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행성의 움직임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만 인간의 광기는 계산할 수 없다. 근데 저는 사실 제가 뉴턴을 워낙 좋아하기도 하는데 아직 좀 끝내기가 아쉬운 파트가 하나 있어요. 뉴턴이 인류를 바꿨다고 할 때 과학혁명을 시작한 사람으로 끝내기에는 조금 더 아쉬운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어요. 더 올라갈 구석이 네, 있다. 더 올려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뉴턴이 서양 세계관에서 어떤 걸 깼냐면은 이데아적인 세계관을 깼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이데아적인 세계관이라 하면 플라톤 때부터 내려오는 그렇죠. 이데아의 세계가 있고 거기는 천상계고 천상계랑 이제 우리 인간계가 다른 법칙으로 지배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땅에 떨어지는데 다른 왜 땅에 떨어지지 않느냐는 질문을 누가 했을 때 이데아적인 세계관으로는 다른 저 천상계에 있는 그런 물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법칙을 지배받지 않아 따로 분리돼 있어.
저쪽은 이상적인 세계고 그래서 달을 보면 완전한 원을 그리고 있고 아름다운 기하과 그런 것으로 가득 차 있지만 우리의 어떤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존재라고 받아들였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아마 제 생각엔 중세 시대에 약간 과학의 암흑기가 있잖아요. 그게 어떤 신과 인간을 구분하게 되는 신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달도 사과가 떨어지는 것과 같은 거죠. 그거를 뉴턴이 설명을 하고 그런 다음에 행성이 사실은 찌그러져 있거든요. 그쵸. 네, 완전한 구는 아니니까. 예, 그러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이상적인 세계. 근데 뉴턴은 이미 그걸 계산했습니다. 우리 지구가 얼마나 찌그러져 있는지 그 20줄까지 사실은 자기의 이론으로 다 계산했었고 그다음 케플러 법칙 보면은 행성이 원을 그리지 않잖아요. 네. 되게 이상적이지 않잖아요. 네, 그런 어떤 가치, 철학, 세계관 그 세계관 자체를 아예 부셔버린 그런 일을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물론 이게 과학혁명으로 이제 이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인류를 바꾼다고 했을 때 인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서양적인 세계관에서는 그 세계관 자체를 완전히 바꾸는데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가 해온 일은 그런 쪽으로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데카르트하고도 네.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사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거를 말하기까지 뭔가 배경 같은 것을 보면 당시에 1000년 동안 지배하던 뭔가 신의 세상이 끝나가고 천동설도 나오고 지동설도 나오고 뭔가 세상의 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정반대되는 어떤 시대를 살았던 두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데카르트도 그럼 뭐가 진짜야? 뭘 맞다고 할 수 있어를 찾아가다 보니 적어도 내가 생각한다는 사실은 진짜다. 진짜다라고 하는 것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뭔가 뉴턴은 거기에 딱 마침표를 찍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설명함으로써 이제 더 이상 논란은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근대과학을 연 사람으로 평가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상 거의 지금 배드민턴 복식 파트너 수준이거든요, 둘은. 아, 네, 네. 네, 그러면 이 둘 중에 그래도 누가 더 인류를 바꿔왔는가? 세 분의 선택 알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뉴턴. 자, 처음으로 처음으로 이제 네. 반론이 나왔습니다. 네. 사실 지금 진명 교수님이 뉴턴을 너무 많이 말씀하시긴 했거든요. 자, 여기서 상훈 교수님의 데카르트를 픽하신 이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박보람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진리를 찾아나가는 과정, 그 모든 것을 의심하고 맞는 게 무엇인지 냉철하게 수학의 어떤 기강을 잡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철학을 이제 수학의 꼰대군요. 그죠, 모종의 그러니까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거에서 출발해서 그런 정신이 또 이렇게 유산으로 물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도 고평가를 할 수 있고 저 개인적인 이유로는 데카르트가 어쨌든 수학 기호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읽고 있는 논문과 책들이 지금의 10배가 될 수 있었던 거를 10분의 1로 많이 줄여줬다. 그 점에 있어서 인류도 행복하고 나무도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런 면에서 픽을 하게 됐습니다. 뉴턴이 남긴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나의 모든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이루어졌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거인 중에 한 명으로 데카르트를 사람들이 꼽기도 합니다. 네, 아마 같은 이유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일단은 아이작 뉴턴 승리했습니다. 2대1로. 다음 매치는 여기서 두 사람이 어떡합니까? 만나네요. 미리 보는 결승전 같은 느낌인데요. 네. 네. 거의 그 정도 수준인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 봤던 그래서 에피소드 같은 게 오일러가 이제 눈이 멀어 가잖아요. 네, 그때 또 가우스라는 또 천재가 있었고 교류를 했다 약간 이런 편지를 썼다 이런 걸 봤던 것 같은데. 예, 가우스가 굉장히 존경했던 수학자 중에 한 명이 오일러죠. 그러면 일단 뭐 이 이름들은 또 많이들 친숙하실 것 같지만 레오나르트 오일러의 업적에 대해서 보람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아마 가장 할 말이 많은 수학자 2명이 나온 것 같고요. 아, 정말요? 네,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났고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평범한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너무 똑똑해서 어려서부터 천재성을 드러내게 되고 당시 유명한 그 로피탈 정리를 만든 베르누이 가문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일찍이 대학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후원자가 있었군요. 후원자라기보다는 네, 이렇게 공부를 하도록. 실제로 아버지는 중간에 얘가 잘하는 것 같아도 너 돌아와야지라고 했었다라고 하는데 또 베르누이가 가서 설득을 했다라고도 알려져 있고요. 해석학, 정수론, 종합론, 역학, 네, 올라운드 레전드로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수학이네요, 사실. 네, 수학입니다. 네. 그리고 오일러는 다작을 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800편이 훨씬 넘는 논문을 적었고요. 오히려 오일러가 건드리지 않은 학문, 수학 학문을 찾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정말 수학 전 분야의 모든 것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사실 혼자서 이걸 해봤었거든요. 이 사이트를 알려주셔가지고 혼자서 해봤는데 저는 오일러가 사실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인류를 바꾼에 좀 더 포커스를 해서 당시에 둘은 붙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봤었는데 사실 제가 그때 오일러를 선택했었던 이유는 오늘날 쓰고 있는 정말 많은
많은 수학 기호들을 정리하신 분입니다. 예를 들면 원주율 파이, 허수 i, 그다음에 자연상수 e, 사인, 코사인 뭐 고등학교 수학 교과에서 보는 대부분의 기호를 오일러가 정리를 하였고요. 근데 그것이 단순히 그냥 기호 정리한 게 왜라고 할 수도 있지만 수학해보면 누구나 압니다. 기호를 잘 쓰는 것이 얼마나 스마트함이 필요하고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리고 그 기호를 정의함으로써 내가 보지 못했던 걸 볼 수도 있고요. 다른 것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당시 오일러를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필 사인을 SIN이라고 쓰고 코사인은 또 뭐고 왜 그걸 COS라고 썼을까? 이런 게 솔직히 말하면 한 번도 궁금해 본 적은 없었는데 그걸 그러니까 정리하고 정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그 능력이 더 필요한 거죠? 예를 들면? 어떻게 보면 통찰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저희도 실제로 수학 공부를 하다가 뭔가 정의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얘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얘기하니 어떻게 쓰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을 정말로 체감을 할 때가 많거든요. 아마 오일러도 단순히 그냥 얘를 여기로 쓰기로 했어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쓰기로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영향력 있는 수학자가 그것을 또 보급했다라고 하는 점에서도 하나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학자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의미는 제가 그래프 이론 전공인데요. 그래프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신 분입니다. 그래프 이론을 전공하셨다는 제가 까먹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에게도 너무 중요하신 분이어가지고 이제 사심이 좀 들어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것 중에 아마 다들 아실 텐데 미국 수학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을 투표해보자라고 해서 24개의 공식을 쭉 놔두고 2년간 투표를 했는데 1등이 오일러 공식, 2등이 오일러 공식입니다. 오일러 항등식이라고 알려져 네, 있는데 맞습니다. 네, 다 이제 오일러 이름이 들어간 곳이 1등, 2등을 했고 그때 1등을 한 것이 지금도 사람들이 가장 아름다운 수학식이라고 부르는 식이죠. 제가 그 1등은 그러니까 2의 i 파이승 플러스 1은 제로. 네. 근데 2등은 뭔가요, 그러면? v-e 플러스 f는 2. 다면체에서 꼭지점의 개수와 변의 개수와 페이스의 개수에 대한 네, 식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정말 그 아름다운 수학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아까 이제 석시명 교수님이 수학은 언어다 얘기하셨는데 언어의 체계를 만든 사람이다라고 지금 나왔거든요. 과연 대항마 가우스는 어떤 업적을 남겼을지 곽사원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우스는 난 사람이고요. 맞습니다. 네, 그냥 네. 정말 수학을 잘하는 수학자였고 정말 어렸을 때부터 수학을 잘해서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져 있는 일화들이 있죠. 뭐 4살 때 아빠가 월급 받은 거 보고 계산 틀렸다고 3살이었나요? 뭐 지적을 한 것도 있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좀 쉬고 싶어가지고 1부터 100까지 더하려 했는데 5050 바로 이렇게 내놓은 것도 있고 그리고 한 18살 그 정도쯤에 이제 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1년 차 때쯤에 정십칠각형 작동하는 문제를 풀어버려가지고 오랜 기간 난제였는데 근데 본인도 그게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래서 묘비에 그거를 그려달라고 석공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그래서 그런 업적을 어렸을 때부터 착착착 쌓아가지고 사실 그런 영재성이 나중에 가서 빛을 못 받고 그냥 발해일 수도 있는데 수학 말고도 다양한 분야에서 뭐 물리학에서도 있고 뭐 통계학에서도 우리가 가우스 분포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도 많이 업적을 했고 그리고 정수론에도 정말 많은 업적을 이렇게 내셨고 정말 똑똑하고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냈던 그런 수학자이다. 너무 대표작이 많은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대수학의 기본 정리라고 모든 복소 개수의 다항식은 언제나 근을 복소수에서 가진다라고 하는 대수학의 기본 정리를 증명하신 분인데요. 오일러가 실패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1승을 하는데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너무 대단한 업적이 많아서 수학의 왕이라고 불리고 뭐 3대 수학자라고 하면 이름을 올리고 천문학에도 굉장한 공을 세우신 그런 분으로 그런가요? 네. 게팅겐 천문대장으로 계속 계셨고 아마 그 당시가 그 게팅겐 대학이 정말 천재들의 집합소, 뭐 수학 물리의 뭔가 세계 천재들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서 수장을 하신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아까 속칭 3대 수학자는 보통 누구누구를 말하나요? 뉴턴, 가우스, 아르키메데스 이렇게 많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걸 동의하실지 몰랐는데요. 저는 오일러를 넣으실 줄 알았습니다. 아 정말요? 네, 네. 그거는 제가 꼽으면 어. 그렇게 꼽는데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면 석진명 교수님은 혹시 뭐 오일러나 가우스 쪽에 대해서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네, 오일러가 모든 수학을 한 것처럼 가우스도 그냥 모든 수학을 했고 그런데 이제 가우스는 아무래도 정수론하고 미분 기하학의 업적이 더 많이 조명되는 것 같고요. 우리가 지금 쓰는 지도가 메르카토르 도법이라고 해서 펼쳐보면은 아프리카는 이만하고 그린란드는 이만하잖아요. 훨씬 큰데 지도 제작자들의 고민이 뭐였냐면 잘 잘라서 잘 펴면 넓이를 바꾸지 않고 지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넓이나 길이의 변형을 가하지 않고 우리가 잘못 잘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우스가 이제 미분을 가지고 기하학을 열심히 했더니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지도 제작자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그게 바로 그 공면에 구부러져 있다는 것에 본질적으로 구부러져 있는 거랑 외재적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거를 가우스가 깨닫게 되고 이거를 이제 리만이 그걸 이어받아서 연구를 하면 리만 기하학이 되고 그게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하고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리만 나오면 제가 또 설명 이어서 드리겠습니다. 오일러와 가우스 두 사람 다 거의 세계 3대 급으로 이제 꼽히는 분들인데 한번 세 분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우스. 오일러, 가우스. 보통 이건 떨어진 사람 변을 들어봐야 되거든요. 가우스에 대한 마지막으로 조명하고 싶은 그의 업적이나 안타까움이 있을까요? 둘은 사실은 비교 불가능한 대상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사실 가우스의 편미분 방정식은 없는데 오일러의 편미분 방정식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오일러를 고르는 게 맞았기도 한데 제가 짜온 플롯에는 유클리드부터 해서 가우스, 리만의 아인슈타인까지 이어지는 한 논리의 흐름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관점에서 가우스를 좀 살리고 싶은 생각이 있었지만 저는 저의 전공을 봤을 때도 사실 오일러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불만은 없습니다. 가우스는 성격이 좀 뭐랄까요? 어떤 수학자들은 다작을 하고 어떤 막 공유하는 성격도 있고 어떤 수학자들은 틀릴까봐 내가 정말 체크를 여러 번 하고 공개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우스는 조심스러운 편에 속했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가 죽고 나서 알려진 어떤 비밀 노트에 엄청난 수학이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3대 수학자의 오일러를 안 놓고 가우스는 들어가고 하면 가우스가 더 대단한 거 아니야라고 하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수학의 어떤 깊이라던가 수학자들의 그들만의 리그에 어떤 끼친 영향이라고 보면 저는 가우스가 물론 제가 비교하는 게 너무 이렇게 어이가 없는데요. 갑자기 현타가 왔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어이없는 거 하고 있습니다. 네.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압도적인 수학 결과를 어쨌든 낸 사람이다. 저도 떨어진 것이 너무 아쉽다. 일단 이 매치에서는 오일러가 승리했고요. 자, 다음 매치. 자, 요거는 제가 좀 생각했을 때는 좀 난이도가 쉬운 편이 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유클리드와 갈루하고요. 두 사람은 일단 뭐 사진 속 모습도 너무 차이가 나고 연대도 차이가 나고 일단 유클리드는 제가 지금 나오기도 전에 본인 이름을 한 50번 정도 들었거든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유클리드는 고대 그리스 수학자로 피타고라스 나오고 한 200년 정도 뒤에 나온 수학자예요. 아까 이미 많이 나왔지만 유클리드의 원론을 쓴 사람으로 이제 제일 유명하죠. 뭐 성경 다음으로 많이 출판된 책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런데 정말, 죄송한데 그 네. 원론이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그런 원론이라는 담대한 이름을 붙일 수 있었던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많이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정말 적은 5가지의 공리에서 정말 많은 띠오렘들을, 그러니까 정리들을 이렇게 뽑아내거든요. 연역적인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그런 시도들이 사실 이전에는 없었고 유클리드가 어떻게 보면은 참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 명제들을 그냥 집대성해서 모은 게 아니고 5개의 정말 최소한의 어떤 재료들을 이용해서 어떻게 보면 냉장고에 있는 5개의 재료를 가지고 수백 개의 음식을 만든 거예요. 그거 자체로도 위대한데 실제로 그런 철학이 공리에서 출발해서 우리 학문을 이렇게 진행해보자 하는 게 수학 말고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뉴턴이 물리학에서 그걸 이어받았고 그리고 뭐 법학이나 철학도 생각해보면은 법에도 헌법이 있는 것처럼 어떤 모종의 다 같이 동의할 수 있는 그런 공리가 있고 우리의 현실에 맞닿는 부분까지 법을 만들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철학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저작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비유에 따르면 거의 요리를 발명한 사람인데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네. 수학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뭐 수학의 왕도 있고 지금 시작도 있고 어디까지 나올지 제가 궁금해지는데 계산이나 산술 같은 거는 유클리드 전에 있었는데 이제 내가 땅의 크기를 측정하는 측량술에 수학을 당연히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은 오로지 도구로만 존재를 했고 수학이라는 것 자체가 따로 떼어져서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누가 던진다고 하면은 유클리드 이후부터는 수학이라는 것이 존재를 하고 그러니까 수학의 시작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수학은 이래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바이블을 처음으로 제공한 사람이고 그것을 흉내내어 그 다음 수학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보여지고요. 생각해보면 이게 기원 전이거든요. 청동기 시대 우리나라는. 그때 쓴 책을 아직도 읽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사실 모든 것이 유클리드 원론에서 시작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이런 월드컵이 이제 좀 흐를 수 있는 방향이 뭐 사실 그리고 이미 좀 들여다보이는데 약간 근본론이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지금 뭐 예를 들면 컴퓨터의 근본 누구냐? 튜링이고
아까 이제 뉴턴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들었을 때는 제가 들었을 때는 가장 근본에 가까운 사람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맞은편에 저 유약해 보이는 청년을 한번 보시죠. 자, 갈루아입니다. 네. 갈루아에 대해서 박보람 교수님. 갈루아는 수학을 조금 공부해 본 사람들한테는 꽤나 유명한 사람인데요. 왜냐하면 일단 스토리가 좀 특이하거나 좀 인생이 낭만도 있었고 불운하기도 했던 수학자입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난 수학자이고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완벽한 해법을 제시한 사람인데요. 3차 방정식하고 4차 방정식은 이미 16세기에 어떻게 하는지 해법을 알고 있었는데 이제 그로부터 한 2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5차 방정식 이상은 근해 공식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갈루아가 완벽하게 했다라는 제 표현은 어떻게 하면 존재하고 어떻게 하면 존재하지 않는지를 완벽하게 구조적으로 설명을 해버립니다. 왜 2차, 3차, 4차에는 우리가 해법을 찾을 수 있었고 왜 5차 이상에는 해법을 찾을 수 없는지를 구조적인 관점에서 완벽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점에서 뭔가 완성을 한 사람인 거죠. 이 방정식의 근해 공식에 관련하여 완성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개인적인 삶을 바라보면 수감 생활도 했고 인생이 순탄하지만은 않았지만 방정식에 대한 논란을 그 잠재운 것만으로 현대 대수학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실제로 지금 저희 수학과 학생들이 수학을 배우는 학생들이 현대 대수학을 배우면 갈루아 이론을 배우려고 배운다라고 물론 너무 좀 비약이 있을 수 있지만 네 라고 할 정도로 특히 현대 대수에서는 매우 핵심적인 이론이고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갈루아는 일찍 요절했죠? 네, 20살, 21살에 유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것도 좀 허망하게 죽은 것으로 또 일화가 유명하죠. 네. 결투였죠. 네, 라고 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5차 방정식 vs 수학이긴 합니다. 지금 약간 왠지 결과를 조금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 대결인데 그러면 투표 먼저 진행하고 혹시 보충 의견 있으면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유클리드. 만장일치로 일단 유클리드 승리인데 혹시 갈루아에 대해 마지막 변호 저분이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될 분은 아니다. 네. 저분이 끝까지 갔다면, 오래 살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변론하고 싶습니다. 근데 확실히 수학사에 되게 많은 천재들이 있지만 초신성처럼 그러니까 가장 짧고 활활 타올랐던 어떤 천재의 느낌으로는 가장 대표적인 이미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토너먼트에서도 빨리 떨어지셨습니다. 네. 다음은 칸토어 대 리만이군요. 근데 이게 연대가 이분들은 또 좀 비슷하죠? 네. 일단 칸토어에 대해서 보람 교수님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칸토는 독일 수학자이고요. 무한이라고 하는 개념을 수학으로 끌어들인 사람입니다. 자연수의 집합과 유리수의 집합은 크기가 같고 실수의 집합은 크기가 다르다. 무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무한히 끝까지 가는 거야 라는 철학적이고 좀 막연한 대상이었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정의할 수 있고 비교할 수 있고 우리가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대상이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말한 수학자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그런 생각들이 좀 급진적이어서 기성 수학자들이 많이 반대를 했고요. 그것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우울증도 겪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집합론이나 이런 수리 철학이나 또 현대 수학의 근간, 기초를 만든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의 뭐 인생은 좀 불운했고 그랬을진 모르겠지만 수학사적으로 너무 의미 있는 인물이고 또 사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슴이 좀 웅장해지는데요. 왜냐면 저는 집합까지만 생각을 하고 있다가 요즘 어떤지 모르겠는데 수학의 정석 펼치면 이제 일장, 집합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 집합이라는 것 자체가 또 갖고 있는 의의는 얼마나 되나요? 사실 이러면 집합론이라고 하거나 그런 발전이 칸토어 시대 즈음부터 해서 굉장히 격렬한 논쟁을 거치는데요. 단 뭐 한 사람의 수학자가 이걸 다 정리했어라기보다는 수학 사적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퀀셜한 어떤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집합론은 우리가 지금 현대에서는 GFC 공리계라고 해서 유클리드의 방식으로 우리가 집합을 무정의 용어라고 받아들이고 원소가 속한다는 것도 무정의 용어로 받아들이고 뭔가 맞다라고 하는 것을 또 기반에 두고 우리가 이렇게 돼야지 집합이라고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완성하는데 많은 수학자들이 천재적인 수학자들이 그것을 보이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 사건의 굉장히 중심에 계신 분이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저희가 GFC 공리계를 완성을 하고 나면 지금 거기에 9개의 공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공리계라고 하면 어때야 되냐면 몇 개를 이야기했으면 A가 B를 임플라이 하거나 A와 B를 합쳐서 C가 임플라이 되면 완벽하지 않은 느낌이잖아요. 뭔가 정말 독립적이고 코어가 되는 것들만 놔두고 해야지 정말 예쁘다 혹은 잘 되었다라고 하는데 GFC 공리계는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공리 하나하나가 수학계에서 그 역사에서 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다 두고 우리가 GFC 공리계는 이거야 라고 지금 수학자들이 받아들이고 어떻게 보면 약속을 하고 쓰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 집합론의 아버지가 또 칸토입니다. 최종적으로 현대 수학은 집합론으로 기술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우리의 다연어로 했던 수학을 이제 완전히 집합론의 공리계와 집합론의 용어로서 현대 수학을 전개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면의 현대 수학의 아버지라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리만인데, 일단 리만에 대해서는 아까 유클리드부터 내려오는 이 플롯을 가져오신 석진명 교수님께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아까 제가 플롯을 짜온 그 리만 기하학에 초점을 좀 맞추고 싶어요. 그래서 가우스가 미분을 잘해가지고 기하학을 공부를 했는데, 미분을 함으로써 기하학적인 어떤 특성을 어떤 걸 꺼낼 수 있냐면 구부러진 정도라는 걸 특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내가 어떤 공간 안에 있는데 공간 안에 있는 사람이 자기 공간이 구부러져 있는 거를 깨달을 수 있는가? 그런데 이게 깨달을 수 있다 없다 갈린다기보다 그 공간이 어떤 식으로 구부러져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원통을 하나 예를 들게요. 그래서 원통 위에 개미가 살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개미는 원통 바깥으로 나갈 수가 없고 원통 바깥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 원통의 겉면을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사고 실험을 네. 하시는 거죠,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개미는 자기가, 우리가 밖에서 보면 그건 구부러져 있잖아요.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구면이라고 말하는 우리 지구의 껍데기 같이, 그러니까 우리에 대응되는 거죠. 거기에 개미가 살고 있으면 그 개미는 자기가 구부러진 공간에 있는지 깨달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을 때, 원통에 살고 있는 개미는 자기가 평평한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절대 구부러진 걸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원통의 구부러짐은 온전히 원통과 원통을 둘러싸고 있는 바깥 공간의 관계로서만 구부러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재적으로 구부러져 있다는 표현을 쓰고, 그런데 구는 구 바깥에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구 안에서 알 필요가 없이 구는 스스로 내재적으로 구부러져 있는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처럼 그 구를 잘 펴가지고 평평한 이런 지도를 넓이를 바꾸지 않고 만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가우스는 사실은 그거를 계산으로 깨달았고요. 그래서 가우스는 그게 너무 놀라웠던 나머지 자기가 이제 정의한 가우스 공률이라는 그 개념이 내재적이라는 거에 대한 그 정리의 이름을 가우스의 놀라운 정리라고 해요. 그게 가우스가 이름을 붙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기하학 책에서는 그게 가우스 테오레마 에그레지움해서 가우스의 이제 놀라운 정리라는 이름이 붙어져 있어요. 근데 리만이 나타나서 그것이 놀랍지 않다는 거를 가우스 앞에 설명을 합니다. 그게 이제 가우스가 괴팅겐이라는 독일의 그때 당시 수학을 지배했던 대학의 수장이었는데, 리만이 이렇게 거기 채용해 달라고 이렇게 와서 가우스가 그러면은 저기 뭐 좀 발표 좀 해봐. 수학 일기토 같은 건가요? 약간 일기토보다는 취임 강연이죠. 그러면은 이제 내가 취임을 하게 됐는데 뭐를 좀 발표할 거 했더니 가우스가 너 뭐 잘해 했는데, 리만이 자기는 기하학을 한 적이 없었는데 가우스가 기하학을 좋아하니까 리만이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죠. 그래서 가우스의 업적을 보고 깨달았어요. 가우스 테오레마 에그레지움이 왜 에그레지움 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깨닫고, 그거를 가우스 앞에서 취임 강연 때 설명을 하고, 일설에 의하면 그거를 알아듣는 사람이 가우스밖에 없었고 가우스가 아무런 평가를 하지 않아서 사람들은 그게 좋은 강연인지 아닌지 몰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왜 아인슈타인하고 이어지냐면, 아인슈타인의 이제 일반 선대성 이론이 중력이 시공간을 구부리는 것으로 기술을 하는데, 그때 구부러지는 대상이 우주잖아요. 근데 이제 우주 바깥에는 무슨 공간이 우주를 감싸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주 자체가 구부러져 있다는 거를 내재적인 용어로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깥 공간이 있고, 바깥 공간이 구부러짐을 정의하는 외재적인 정의가 아닌 그 공간 안에서 스스로 구부러져 있다는 걸 정의하는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리만 기하학이죠. 좀 다른 측면에서는 가설이라는 단어를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알린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말도 있는 것 같아요. 리만은 리만 자기보다 리만 가설이 더 유명하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매우 유명한 가설이고요. 힐베르트가 20세기를 시작하면서 23개의 문제를 말했고, 근데 힐베르트가 그 문제를 말하고 나니까 수학이 너무 발전하는 거예요. 힐베르트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발전한 수학이 너무 엄청나서 21세기로 들어오면서 또 밀레니엄 7대 난제를 발표하는데, 유일하게 둘 다 포함되는 문제가 리만 가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저도 지금 문득 생각해 보니까 이게 기하학 그러니까 어떤 학문 앞에 자기 이름이 붙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잖아요. 유클리드 정도? 그래서 유클리드 기하학, 비유클리드 기하학 이렇게 하다가 유클리드 이후에 기하학 앞에 자기 이름을 붙인 사람은 리만이 거의 처음 아닌가요? 그러게요. 이름 앞에 수학자 이름이 붙은 기하학이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리만 이후로는 이제 아마 자기 이름을 함부로 붙이지 못했을 것 같고, 리만 기하학은 리만이 붙이지는 않았겠지만
그 리만의 그 깨달음이 아마 기하학 발전에 되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근데 리만은 기하학 말고도 이름 붙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네, 리만 적분. 또 리만. 네. 사실 오늘 좀 느껴지는 건데 약간 이름 붙이기 싸움도 비슷하거든요. 오늘 이 월드컵 할 때 사실 어차피 우리가 절대적으로 저들의 위대함을 가늠할 수는 없으니까 누가 더 땅 따먹기 많이 했냐, 이름 많이 붙였냐, 약간 이런 느낌이 되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일단 칸토와 리만 조금 이제 치열할 것 같기도 한데, 자, 세 분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칸터. 이번에는 박보람 교수님이 소수 의견이십니다. 네, 네. 자, 일단 리만이 승리했고 칸토어에 대한 변론. 저도 사실 리만이 뭔가 현대 수학에 끼친 영향이라고 보면 더 압도적일 수 있다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폭넓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보지만 칸토어를 무시할 수 없다. 왜냐하면 칸토어가 한 업적보다도 칸토어가 수학사적으로 가지는 의미가 굉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칸토어를 골랐습니다. 리만 승리했고, 자, 이제 매치 2개 남았고 빠르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아마 시청자분들께는 가장 생소한 이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에미 뇌터와 폴 에르데시인데, 사실은 저도 에미 뇌터는 처음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에서 유일한 여성이기도 하고요. 에미 뇌터, 일단은 가장 사람들에게 생소한 이름일 그럴 수 텐데,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에미네터는 뭐랄까요? 여성 수학자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으로 평가받는 사람이고요. 물론 이제 훌륭한 여성 수학자들이 많았지만 에미네터는 아버지가 수학 교수였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수학을 접했지만 당시 독일은 여성이 대학에 들어가는 것을 이제 허락하지 않았고, 당시 유럽이 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청강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대학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고요. 1904년에 이제 갈 수 있어서 대학에 입학은 했지만, 대학을 나왔지만 대학 교수 자리를 얻지 못합니다. 여성이라는 이유로. 그래서 굉장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을 받았던 것으로 유명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학생들하고 그런 세월을 보내면서 그녀가 남긴 업적이 압도적이어서 현대대 수학에서는 뭐 링 아이디얼에 대한 걸 남겼고, 보존 법칙이라고 불리는 물리학에도 거기는 뇌터 정리라고 해서 오히려 수학보다 유명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업적을 남긴 분입니다. ICM이라고 세계 수학자 대회라는 것이 있거든요. 4년마다 열리는. 그 필즈 메달을 수상하는. 맞습니다. 거기서 기조 강연이나 초청 강연을 한다는 것은 이미 수학계가 인정한다라는 뜻인데, 에미네터는 초청 강연자로도 기조 강연자로도 초청은 되지만 수학계는 이미 진작 알아봤지만 아직도 여성이라는 이유로 정식 교수 자리를 갖지 못하고 1933년이 되어서야 미국에서 교수직을 가지게 됐는데요. 그 이후에 또 2년밖에 교수 생활을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다라고도 알려져 있는 여성 수학자입니다. 제가 수학계에서 가장 대표적인 어떤 업적은 사실 생소해가지고 까먹었습니다. 네. 저희가 링 중에서 그 아이디얼이라고 하는 어떤 특정 부분을 구조를 말할 수 있는데, 그 아이디얼이 언제나 유한계로 생성되는 그런 링을 뇌터 링이라고 합니다. 그녀가 당시 어떤 시대상으로 인해서 받아야 했던 핸디캡이 없었다면 정규 교육을 받고 생계 같은 것도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또 그랬으면 또 어떤 또 업적들이 더 나올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첨언하면, 이따가 푸엔카레가 나올 테지만 푸엔카레가 어쨌든 공간을 공부하기 위해서 대수적인 도구를 발명을 하거든요. 그중에 이제 호몰로지라는 게 있는데, 푸엔카레는 어쨌든 기하적인 대상을 공부하기 위해서 호몰로지를 발명했다고 하면, 뇌터는 그걸 호몰로지라는 그 자체에 집중을 해서 호몰로지 자체를 연구하는 분야를 만들었어요. 호몰로지컬 알지브라라는 분야를 만들고, 그래서 원래는 도구로 발명됐던 어떤 오브젝트를 아까 유클리드의 관점에서 엑시엄을 몇 개를 만들어 가지고 그 엑시엄을 통해서 호몰로지라는 걸 정의할 수 있을까, 그런 새로운 분야를 또 만드신 분이기도 합니다. 한 분야를 또 개창한 사람이고. 네, 맞습니다. 자, 폴 에르데시입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저분의 수학을 하는 사람이어가지고요. 네, 제 분야 자체가 에도시라는 이름을 거의 매일, 오늘 아침에 본 논문에도 에도시 이름을 본 것 같습니다. 네. 네, 굉장히 학문적으로 매우 가까이 있는 수학자이시고요. 아마 20세기 혹은 21세기 이후에 가장 이상한 독특한 수학자를 뽑아라라고 하면은 뽑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헝가리 출신이고 유대인이셨어요. 그래서 1913년, 12년 이때 태어나셔가지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는 삶을 살아야 했던 분이었는데, 너무 또 천재적인 일화들이 많아서 대학에 갈 수 있게 되고 천재성을 또 세계에 알릴 수 있게 되고 하는 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소수 정리도 짧은 증명을 또 발견하신 걸로 유명을 하죠. 그게 아마 19세 있었던 걸로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더 유명한 거는 저분의 삶인데요. 직장이 없고요, 집도 없고요, 재산도 없고요, 결혼도 하지 않으시고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공동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오늘 이 수학자 집에 가서 일주일 머물면서 수학 연구하고 논문 한 편 쓰고 또 다른 수학자 친구 집에 가서 또 일주일 머물면서 연구하고 논문 쓰고 그렇게 만난 수학자가 공동 연구자만 500명이 넘고 쓴 논문이 1,500편이 넘습니다. 에도 씨가 단순히 다작을 하고 특이한 삶을 살았고 또 특이한 점이긴 하지만 더 유명한 것은 사실 문제를 만드는 사람으로 더 유명하거든요. 수학에서는 사실 문제를 얼마만큼 잘 만드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에도 씨는 날카롭고 재밌고 간단한 문제들을 만드는 것을 좋아했고요. 그런 질문들을 수학자들에게 던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아직도 저와 같은 수학자들이 아직도 풀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고 본인이 문제를 만들고 나서 상금을 붙이는 걸 좋아했어요. 이 문제는 $100짜리야. 어떨 때는 $10도 있고요. 아까 집도 없고 재산도 네. 없으신데 상금은 거실 그래서 수가 있었네요. 친구들이 걱정을 해요. 너 돈도 없는데 어떡할 거야 했는데 괜찮아. 풀릴 일이 없어. 라고 답을 했다는 것도 유명한 일화고요. 대학을 다니면서 강연을 하면 강연료가 조금씩 나오는데 이제 그런 걸 또 매니저처럼 관리해주는 절친이 있었습니다. 론 그램과 이제 팬성이라는 부부가 에도 씨를 보살펴 줬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램 집에 가서 길게 머물고 하는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런 친구가 강연료를 관리하는데 얘가 자꾸 상금을 걸고 다니는 거예요. 아직도 뭔가 풀리면 론 그램이 관리를 한다라고 이야기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에르데시 넘버가 일상생활에서 내가 몇 달이 건너면 저기 교황님이랑 아는 사이인가 하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지구 수천의 사람들이 6달이 안에 연결이 된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에르데시 넘버도 수학계에서 내가 몇 달이 건너면 에르데시랑 논문을 같이 써봤냐 약간 이런 느낌이었죠. 네, 그 에도시 넘버는 사실 저희 분야하는 사람 거의 다 디파인이 되어 있고요. 아마 근데 좀 다른 분야를 하는 사람은 이제 디파인이 되는 것조차 이제 불가능할 수 있지만 적어도 에도시와 관련된 수학을 하는 사람들은 다 대부분 디파인이 되어 있고요. 어떻게 보면 그 에도시 넘버 그 자체보다는 이 사람이 뭔가 수학계의 문화를 바꿨다는 거에서 조금 더 저희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은데 혼자서 이렇게 혼자 계산하고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걸 공유하고 문제를 만들고 이런 수학계의 문화를 좀 만든 사람으로 또 평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교수님은 에르데시 넘버가 몇이세요? 저는 2입니다. 네. 공저자의 공저자. 네, 맞습니다. 인 거죠? 에도시 넘버가 1인 사람 중에서 가장 젊은 사람이 누군가를 제가 한번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대학원생 때. 왜냐면 이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분이랑 같이 논문 쓰면은 네. 근데 학교에서 한번 그분을 뵀어요. 그래서 굉장히 친해지고 싶었는데 거리를 두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에도시 넘버 1과 이렇게 기회가 좀 생겨가지고 네. 지금 2입니다. 사실상 한국에서는 2면은 제일 높은 숫자일 것 같거든요. 근데 꽤 많습니다, 생각보다. 왜냐면 에도시 넘버 1인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네, 에도시 넘버 2도 많습니다. 그러면 에미 뇌터와 폴 에르데시. 자, 세 분의 선택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에도시. 뇌터, 에르데시, 뇌터. 자, 일단 뇌터 승리. 네, 저는 사심이 들어갔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매체. 앙리 푸엥카레 대 아르키메데스입니다. 자, 일단 아르키메데스라고 하면은 유레카. 그 유레카라는 단어만 남는데 아까 꼽아주신 수학 3대에도 들어갔었단 말이죠. 이번에는 아르키메데스 먼저 한번 들어볼 텐데 석진명 교수님, 아르키메데스의 수학적 업적이 어떻게 되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서 벗고 나와서 유레카를 외친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게 아마 부력의 원리를 발견을 해서 그걸로 가장 유명하신 분인 것 같은데 제가 아르키메데스를 3대 수학자에 꼽는 뭐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이분이 적분의 원리를 발견한 분입니다. 미분이 라이프렌츠과 뉴턴에 의해서 발견되기 한 2000년 전이라고 봐야겠죠. 그 정도 전에 이미 그것의 이제 역과적인 적분은 이미 발견이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아르키메데스가 문헌상으로는 처음으로 발견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저도 그거를 믿는 이유가 뭐냐면 아르키메데스 이전 문헌에 적분의 아이디어를 써서 어떤 도형들의 부피나 넓이 같은 걸 계산하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틀렸을 수도 있지만은. 그리고 아르키메데스의 천재성이라는 건 저는 굉장히 넘사벽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르키메데스는 그리스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구부러져 있거나 이렇게 삐뚤빼뚤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구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면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는 근본적으로 사각형, 그래서 삼각형 그런 걸로 붙일 수 있는 것들인데 구부러져 있는 뭐 예를 들어 원, 구 이런 거에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면 그냥 해서는 못 구하죠. 그래서 이미 이집트 시대에도 그런 것들이 근사적으로 구하는 방법들은 잘 알려져 있고 마치 착각을 하면은 적분이 그런 정도를 그냥 이어받아서 한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르키메데스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리스인이잖아요. 그리스인은 참을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근사값이 아니라 참값을 알아냅니다. 근데 참값을 알아내는 방법이 사각형인가 삼각형으로 쪼개서 원을 덮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히 사실은 잘 덮어야 되거든요. 무한히 잘 덮고 유한히 덮은 것과 원의 넓이 사이에서의 오차가 무한히 과정을 진행할수록 점점 줄어든다는 거의 아이디어를 아르키메데스가 정확히 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수학자 최초로 무한 과정을 아주 정확하게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수학자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 나왔지만 무한이라는 거 수학자가 다루기 무서워했던 대상이었거든요. 사실 무한이라는 과정은 너무 모순적으로 보이고 다루기 어려운 대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정확하게 다루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실수하기 쉽고. 그런데 이제 아르키메데스는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 무한 과정으로 정확한 도형의 넓이를 구하고 구의 건널비, 구의 부피 이런 거를 미적분학 도구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땅바닥에 그림, 그때 종이도 없었잖아요. 땅바닥에 이렇게 원 그려가면서 이렇게 혼자 이렇게 깨닫고 했던, 저는 이런 사람이 뭔가 인류 역사상에서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제가 올려치기 하는 네, 그런 대상입니다. 움직임의 기술이 미분으로 인해 가능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던 것처럼, 왜냐면 사람들이 미적분이라고 이제 보통 붙여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적분이 있음으로써 가능해진 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적분이라는 거는 원래 아르키메데스의 아이디어처럼 어떤 도형의 부피나 건널비나 차적 같은 거를 넓이를 구하는 데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아이디어 자체가 무한 과정이라는 거를 품고 있습니다. 뉴턴이 미적분학을 만들어서 뉴턴이 깨달은 게 바로 그 옛날에 아르키메데스가 했던 그 과정을 반대로 한 것이 미분이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미분이라는 대상과 적분이라는 대상은 사실은 너무나 관련이 없는 두 개의 별개의 대상이었는데, 요즘에 우리는 그냥 붙여서 부르잖아요. 그거를 미적분학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사실 그 깨달음에 있고, 그것이 왜 역과정인지를 들여다볼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 무한 과정에 대한 이해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입장에서 움직임이라는 대상을 설명하는 그런 미분과 도형의 어떤 최적과 부피를 구하는 그 적분이라는 이론이 그 사이에서 만나게 되는 건 굉장히 큰 수학사적인 이벤트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그래서 아르키메데스를 빼고는 적분의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써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요. 미분을 거꾸로 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맨날 수업을 들으면은 적분의 정의는 배우는데 적분의 정의대로 계산 안 하고 누구를 미분하면 얘야 라는 거를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정확하게 역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 후보입니다. 푸엥카레. 푸엥카레는 프랑스 수학자고요. 제가 전공하고 있는 그 위상수학의 이제 아버지죠. 여러 아버지가 나오셨지만 오늘 아버지가 또 한 12명 정도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위상수학이란 거는 공간을 공부하는 학문인 건데, 보통 공간이라고 하면은 삼각형, 사각형 이렇게 정확하게 길이와 각이 딱딱 정해져 있는 그런 도형들을 보잖아요. 근데 위상수학이란 거는 거기서 그런 각이나 길이 같은 걸 마음대로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걸 허용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존되는 양이 무엇인가를 공부하는 게 위상수학인데, 그럼 그렇게 너무 더 자유도를 높여놓고 나니까 A라는 오브젝트가 있고 B라는 오브젝트가 있을 때 A와 B가 도대체 위상적으로 같은지 다른지 알아내는 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많은 변환을 허용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푸엥카레가 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도형을 직접 비교하지 말고 각각의 도형을 어떤 대수적인 대상으로 압축을 해서 어떤 에센셜한 정보만 남긴 다음에 걔네들을 비교해보자. 모종의 바코드를 만들고 바코드를 비교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대수적 위상수학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발명한 이제 수학자이고요. 그걸 위해서 이제 기본군, 펀더멘탈 그룹이라는 기본군이랑 호몰로지 군 이제 그런 거를 발명한 수학자이죠. 이 수학자는 그래도 재밌는 게, 아까 저희가 나왔던 수학자들을 생각해 보면은 공리에서 출발해서 되게 엄밀하게 접근해 나가는 수학자들이 많았는데, 이제 푸엥카레 같은 경우에는 무의식에서 오는, 직관에서 오는 그런 수학을 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학도 하루에 오전에 2시간, 오후에 2시간밖에 안 하고 나머지 시간은 이제 뭐 행정일을 하셨겠죠. 그래서 되게 그 버스에 타가지고 갑자기 들었는 그런 영감, 그런 걸 되게 사모하셨고, 그리고 그런 거를 내부적으로 또 메타인지를 하셔가지고 분석을 했어요. 무의식에서 오는 그런 어떤 지식 아니면은 그런 영감 같은 것들을. 그래서 수학은 발명인가 발견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에세이도 쓰시고, 그래서 뭐 저희 학문의 아버지기도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도 이런 직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미지 이런 거를 좋아하는 저로서는 되게 사모하는 수학자입니다. 좀 더 천재적인 느낌이네요, 혹시. 그렇죠. 푸앙카레의 좀 특이한 점, 혹은 수학 교육과 교수로서 알아야 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푸앙카레는 한 500편 정도의 논문을 쓴 수학자인데, 특히 유명한 것은 대중적인 책도 썼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보급편 해설서,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게 쉽게 써서 그것이 뭐 잘 팔리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그런 면에서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에세이는 그것도 잘 팔려서 수학자인데 프랑스 학술원의 문학 부분에 뭐 회원이 되기도 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직관과 영감에 대한
대한 네, 에세이 네,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좀 특이한 이력을 가진 또 수학 교육적으로도 좀 배울 게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푸엔카레의 추측, 사실 뭔지는 모르지만 그게 제일 유명했던 페렐만이라는. 맞습니다. 그게 아마 필즈 메달을 또 가지고 두 분 다 말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르키메데스는 필즈 메달의 옆면이 아르키메데스이고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프랑칼의 추측을 푼 것으로만 필즈 메달이 3개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해결로 이미 두 분이 받으셨고 완전한 해결로 페렐만 뭐 거부했다라고 알려진 그것도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선택이 이루어지게 될지 마지막 16강 대전입니다. 하나, 둘, 셋. 아르키메데스. 잠시만. 푸엔카레, 아르키메데스. 자, 3대 수학자가 16강전에서 떨어지는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죠? 아르키메데스는 적분을 만들었다라는 그 하나만으로 3대 수학자의 랭크에 올라간 거는 맞는데 그래서 사실 저의 밥벌이를 만들어주신 분이죠. 근데 심정적으로 너무 멀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원 수학을 들어가기 전에 대단해 보이는 사람은 가우스, 야코비, 디리클레 이런 사람한테 하다가 대학원에 가면은 리만과 푸앙카레 앞에 다 무너지는 경험을 책의 어느 파트를 펴도 푸앙카레와 리만이 나타나서 그분의 글을 보면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심정적인 심정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비해서 아르키메데스는 이제 적분을 만들었으니까 매우 흠모하지만 나타나진 않으시죠. 우리 공부의 가장 근간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 마음속으로 푸앙카레가 나왔나 봅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3채 문제가 물리적으로 기술 불가능하다는 것을 밝힌 것도 푸엔카레였죠. 맞습니다. 마지막 유니버셜리스트로 그런 이름이 별칭이 붙어 있죠. 있습니다. 마지막 제너럴리스트. 전공에다 수학이라고 적을 수 있는 마지막 사람. 나머지는 이제 다 세부 전공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16강 맞춰봤고 사실 16강 하는데 지금 1시간 반, 거의 2시간이 지금 걸린 것 같은데 표정이 다 안 네, 좋으시더라고요. 표정들이 굉장히 좀 안 8강 좋으세요. 저희가 네.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업적은 많이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8강은 결과 빠르게 보고 한 4강이랑 이제 결승 정도가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에미 뉴턴 대 아이작 뉴턴. 하나, 둘, 셋. 뉴턴. 참 이것도 어려워 보이는데요, 근데. 레오나르트 오일러 대 유클리드. 하나, 둘, 셋. 유클리드. 여기서도 만장일치가 나왔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는 땅 따먹기, 어디에 이름 많이 붙였냐 하면은 이제 오일러 선생님이 좀 제일 많은 느낌이었고 유클리드는 근본의 아버지, 수학적 공리적 사고의 아버지였는데 아무래도 그 근본이 승리를 한 걸까요? 저도 그렇게 느껴지는데요. 사실 또 저희가 인류를 바꾼의 키워드를 두기로 한 것을 선택할 때 좀 까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유클리드가 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라고 하는 것이 수학에서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저는 오일러의 팬이고 오일러를 매우 중요한 사람으로 여김에도 불구하고 순간의 선택에서 뭔가 더 근본을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혼자 하셨을 때는 모의고사에서 오일러가 우승을 네, 했었는데 맞습니다. 지금 약간 시간의 압박 이런 걸 좀 들으면서 하니까 나도 모르게 근본을 선택해버린 약간 그런 그쵸. 느낌이시군요. 네, 네. 다시 또 인류를 바꾼을 다시 키워드를 가지고 또 선택해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8강 세 번째 매치는 리만 대 힐베르트인데 왕 대 약간 약간 뭐 이런 느낌이기도 하고 연대도 비슷하시죠, 저 두 분은. 지금 제가 세 분의 설명을 지금 들은 바로는 저는 전혀 가늠이 안 됩니다. 지금 둘 다 삐까삐까 하거든요. 자, 과연 어떤 선택을 내리셨을지. 리만 대 힐베르트. 하나, 둘, 셋. 힐베르트. 아하, 여기서 두 분이 힐베르트를 선택하시고 리만이 탈락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인류를 바꿨다고 했는데 힐버트는 수학 문제를 낸 사람이고 내서 바꿨어요. 그렇군요. 라고 네. 생각합니다. 리만은 리만 기하학으로 아인슈타인의 이론을 낳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그 힐버트를 수학 문제 낸 사람이라는 발언 취소하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맞아 죽을 수 있는 발언이기 때문에 근데 리만은 솔직히 말하면 저는 잘 몰랐는데 오늘 들으면서 뭔가 리만이 그리고 약간 제가 느꼈을 때는 고인물들일수록 더 인정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리고 본인의 사실은 그 수학의 여정에 가까울수록 더 크게 보이겠죠. 아무래도. 자, 8강 마지막 매치는 푸엔카레 대 튜링입니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 대 위상수학의 아버지. 하나, 둘, 셋. 튜링. 그러니까 이게 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푸엔카레에 대한 마지막 한마디.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의 밥벌이를 밥벌이를 해주신 분들은 일단 고르시는군요. 저를 일단 바꿨고 뭐 사심입니다. 뭐 사실 뭐 길게 설명이 있다기보다는 요즘 가르치고 있는 과목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이제 이름이기도 하고 길게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4강이 결정이 됐습니다. 힐베르트가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이제 남은 게 뉴턴, 튜링, 그 다음에 유클리드잖아요. 힐베르트 대 뉴턴.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의견이 더 치열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4강 첫 번째 매치 힐베르트 대 뉴턴. 하나, 둘, 셋. 뉴턴.
힐베르트 뉴턴? 뉴턴입니다. 아까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를 기술하신 뉴턴이 얼마나 위대한 수학자인지 나왔는데 뉴턴을 이길 정도인가? 어떻게 그런 판단이 가능하셨을지. 저는 뭔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 업적을 놓고 보고 그리고 이제 그분들의 파급력을 봤을 때는 뭐 뉴턴이 더 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석진명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힐베르트가 좀 더 현대 수학자이고 어떻게 보면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 수학의 물줄기를 여러 갈래로 퍼져가고 있는 그 물줄기를 정리하고 중요한 문제들을 이제 꼽아줬다는 점에서 트렌드 세터다. 그런 트렌드 메이커. 트렌드 메이커. 김난도 교수님이네요. 아 그렇죠. 아. 네, 수학계의 김난도 교수님. 근데 뉴턴은 모든 위인전에 등장합니다. 수학, 문학, 철학 위인전에 빠지지 않는 지금 인물이죠. 인류를 바꾸라는 키워드를 또 까먹으신 것 같습니다. 아 근데 뉴턴 너무 핍박하지 마세요. 사실 왜냐면 여기서는 힐베르트의 변호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아까 트렌드 메이커, 수학의 물줄기를 정리한 사람 그리고 어떤 당대 수학자들의 갈 길을 제시했다. 이게 솔직히 말하면 수학계 밖에 있는 사람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잘은 모르겠거든요. 좀 더 이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혹시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뭐 비유로밖에 얘기를 못할 것 같은데 아버지랑 증조할아버지의 증조할아버지 중에 누가 더 존경이 되냐라고 하면은 이제 아버지가 더 존경할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거리가 멀어지다 보니까 아무리 그분이 위인전에 나올 만큼 좋은 업적들을 많이 세웠다고 해도 오늘 내 현실의 수학자로서 삶을 미치고 있는 사람은 누군가라고 하면 힐베르트가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저로서 인류를 대변할 수는 없지만 선택은 힐베르트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뉴턴의 승리고요. 이건 정말 네. 가치의 선택인 것 같습니다. 앞선 매치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선택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튜링 대 유클리드. 하나 둘 셋. 유클리드. 만장일치로 유클리드가 승리했습니다. 근본의 승리인가요 이번에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옆 동네의 아버지. 저의 조상과 옆 동네의 아버지를 이제 비교하자면 그래도 우리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컴퓨터 과학은 저리 가라. 여기는 수학이다. 앨런 튜링한테 허용되는 바운더는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튜링을 결승전 보낼 수는 없다. 아까도 사실 저는 튜링 약간 한번 해준 거였는데 박불왕에서 겹쳐가지고 저도 이게 맞나라는 생각까지 할 정도로. 근데 사실 튜링은 편미분 방정식 쪽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겨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 다 여기서 떨어질 분들은 아니에요. 정말 엄청난 분들인데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는 결승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이제 결승전인데요. 이건 못하겠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세 분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 대 신약 성경 수준이에요, 약간. 정말 좋은 비유인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말 인류를 바꾸는 초점을 맞춰서 결승전 진행해 보겠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마음속 근거를 정비해 주시고. 대망의 인류를 바꾼 역대 수학자 월드컵 결승전 유클리드 대 아이작 뉴턴. 과연 세 분 교수님의 선택은? 하나, 둘, 셋. 뉴턴. 박수! 뉴턴 우승했습니다. 제가 지금 봤는데 세 분이 다 약간 안도의 한숨과 뭔가 시선 교환이 굉장히 분주하게 아니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 멘트가 사실 영향을 미쳤어요. 네. 그러니까 인류를 바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만든 멘트를 하셨는데요. 아버지가 없으면 아들도 없잖아요. 유클리드가 없었으면 유클리드 원론이 없었으면 유클리드 원론을 기반으로 많은 이 브렉스루를 만든 사람들도 없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클리드가 맞긴 하지만 뉴턴이 한 일이 아직도 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전 세계 사람들이 배우는 그 뉴턴 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뭐 수학적 백그라운드 이런 거를 뭐 다 무시하고라도 절대로 무시할 수 없는 정말 올타임 레전드인 것 같습니다. 저도 유클리드가 없으면 뉴턴도 없었겠지만 그런 정말 위대한 저작을 어떻게 보면은 현대에 맞게 보급을 한 거잖아요. 뉴턴 같은 경우에는 유클리드의 어떻게 보면 광팬이기도 했지만 그걸 토대로 그냥 그거를 옛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구약으로만 남긴 게 아니라 재해석해서 내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을 해석해 보겠다고 했다는 그런 생각으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좀 가치를 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점의 변환. 네. 유클리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세계에 머물러 있던 거잖아요. 추상과 구상. 네, 추상과 구상. 마지막으로 석진명 교수님. 지금 뿌듯하신가요? 네, 매우 뿌듯합니다. 중요한 얘기는 두 분 교수님이 해주셨고요. 저는 일단 아까 전에 저의 밥벌이를 책임지는 적분과 미분 중에 제가 적분을 져버렸잖아요. 근데 차마 미분을 져버릴 수는 없다.
그래도 뭐니 뭐니 제일 중요한 게 자기의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입장에서 유클리드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뉴턴을 골랐는데 저는 두 분은 사실 유클리드 고르실 줄 알았어요. 저는 수학자라고 했으면 유클리드 골랐을 것 같은데 인류를 바꾼 바꿨다는, 네. 저것을 무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렇게 뉴턴이 최종적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너무 재밌었고요. 저도 편집이 어떻게 될지, 보시는 분들이 어떻게 볼지 솔직히 전혀 상상이 안 되지만 이걸 보고 뉴턴이 사실 위대한 수학자야 라는 사실만 가져가도 좋은 소득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근데 오늘의 주제가 어쨌든 인류를 바꾼 수학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는 것은 사실 인류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고, 지금까지 월드컵에서 알아본 거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수학이 어떤 영향을 끼쳐왔냐인데,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세 분 교수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앞으로의 수학은 또 인간과 어떻게 연루될 것인가. 우리가 수학이라는 것은 흔히 고등학교 때까지 배우면 다시는 내 인생에 마주칠 일이 없는 학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여겨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냥 수학이라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왜 우리는 계속 수학을 공부해야 되는가,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 뭐 AI의 출현, 수학의 다양한 응용성 뭐 이런 거창한 얘기를 사실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수학의 중요성은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더 귀해지는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인지적인 부하를 AI에 외주를 시키고 있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보면 하이 레벨에서만 생각하려고 하고 디테일을 점점 생각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인데, 마치 우리가 튼튼해지고 몸이 좋아지고 싶으면은 체육관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AI에 외주를 해가면서 점점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이 잃어가고 있다라고 할 때 수학이 정말 좋은 도구다. 수학에는 어떻게 보면 참인 명제들의 나열이 있는데 그 사이를 우리가 어떻게 디테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연습장들이 있고, 그리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참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명제를 부닥쳤을 때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생각의 근육으로 내가 이 참인 명제에 도달할 수 있을까를 이제 도전해 볼 수도 있는, 어떻게 보면 올림픽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몸을 키워서 그런 어떤 생각의 경기장과 생각의 체육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수학이라는 학문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요즘 세대에 사실 더 필요해지는 그런 과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수학이 사실 우리 고등학교 때 학습되는 그 경로를 따라갔을 때는 수학의 중요성이 인식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수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종류의 사고 중에서 수학으로 훈련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는 사고 방식이죠. 그걸 일컬어 수리적 사고라고 하면, 이거는 이제 수학의 언어로서 가능한 사고고, 어떤 사고를 할 때 사실 우리가 그냥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언어를 가지고 그 언어를 통해서 사고를 하고, 그 사고는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대로 영향을 받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수리적 사고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자연어로 그 사고를 하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그런 한계는 명확하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수학을 배우는 이유는 명확하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way of thinking이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뭐 음악적 사고, 뭐 문학적 사고, 그 중에서 수리적 사고라고 하는 이 인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가장 중요한 사고법을 할 수 있는 언어를 배우는 거죠. 근데 수학은 철저히 믿음을 배제하고 연역적 논리 체계를 전개해서 결국에는 그 깨달음이 와요. 이거는 맞다. 그래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면 수학에 아무런 권위자가 와도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AI가 맞다고 했다, 뭐 누가 맞다고 했다, 이런 걸로 내 자신의 판단이 흔들리게 수가 있잖아요. 이제 수리적 사고의 가장 큰 장점은 현대 시대에 와서는 그냥 주장하는 게 아니라 치열한 어떤 논리 전개 과정에서 내가 확신을 했고 그 확신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거는 수학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연어는 사실 어려워요. 왜냐면 중의적이잖아요. 자연어로 하는 얘기는 항상 100% 맞다라는 그런 감정을 갖기는 어려운데 수학에서는 가능합니다. 오, 이것도 되게 흥미로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학의 검투장에서는 저도 가우스랑 싸워볼 수 있는 거죠. 다른 학문 분과였다면 애초에 입장도 안 시켜줄 텐데, 아, 그렇죠. 수학이라는 이 검투장에서는 저도 입장 같이 할 수 있다, 가우스랑. 살아서 나올 수는 없겠지만. 네, 그럼 마지막으로 박보람 교수님.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진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AI가 계속 키워드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인간이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고, 그러려면 지적 훈련을 해야 하는 것이고 라고 생각을 했을 때 꼭 반드시 수학이어야만 그 능력을 너는 개발할 수 있어 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하지만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만이 가진 그 접근 방식과 어떤
면밀함 그리고 그것을 맞다라고 확신하기까지 다가가는 그 태도가 수학 말고 다른 것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그 태도는 대학원에 가서 배울 수 있는 포항카레 추측을 알고 리만 가설을 알고 해야지가 아니라 정말 단순한 사실이라도 그것을 왜 그런지 질문하고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을 내가 알고 있고 그것을 구분하는 훈련을 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해서 인간이 결국 이 시대에서 살아남으려면 그 판단력을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판단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판단해 보니까 맞아, 내 경험상 맞아가 아니라 수리적 사고력과 같이 정말 확실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해야 하는 그 능력이 지금 더 중요해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이 마지막 말씀을 들으니까 또 유클리드가 공동 우승을 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렇게 오늘 인류를 바꾼 수학자 월드컵 진행해봤는데 마지막으로 오늘 촬영 소감 어떠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수학자 이야기를 지금 많이 했지만 오늘 담지 못한 수학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이야기한 수학자들도 더 얘기해야 되는데 하는 부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재밌는 시간이었고 두 분 교수님하고 함께해서 또 더 의미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에 10분의 1로 해도 이런 시간이 흐른다는 것에 되게 놀랐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참 즐겁고 재미있는 경험이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는 절대로 수학자를 품평하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오늘의 폭력적인 기획은 저와 제작진에게 오로지 책임이 있고 교수님들은 결백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곽상원 교수님, 오늘 소감 어떠셨어요? 저도 너무 재밌었고요. 전 사실 말이 평소에 많은 편이 아니라서 방송 내내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 좋아하는 수학자들 보니까 말이 막 술술 나오고 네, 그런 점이 좋았고요. 너무 재밌었고 저도 이제 수학자들 보면서 한 번 더 이렇게 덕질을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세 분 교수님과의 월드컵과 수학에 대한 이야기 마치면서 앞으로 판단이라는 것이 더 어려워지고 정보라는 것도 더 불확실해지고 또 많은 것들이 무엇을 신뢰해야 될지 모를 그런 시대에도 수리적 사고력을 많은 분들이 또 장착하시길 바라면서 오늘의 촬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